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심층적인 이야기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최근에 굉장히 큰 조정을 겪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심리 자체가 좀 불안해지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 커넥터 서광대 윤석빈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시장이 급격한 좀 조정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주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또 시장의 흐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녹화하러 오고 있는 와중에도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제가 저는 투자 쪽은 아니니까 안 보더라도 커뮤니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안 해도 $8만 달러가 좀 그럴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 전체 거래소 해킹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저는 이 시장을 저는 8년 정도 보니까 워낙 업앤다운이 심한 다이나믹이 심한 시장인 건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는 또 아마 바이비트 오늘 해킹 얘기도 할 텐데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 2.0로 이제 규제가 많았잖아요. 당연히 그런 가는 방향은 맞지만 그 와중에 또 왜냐면 블록록도 일부는 팔겠다는 얘기도 나와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이게 좀 요소들이 뭉치면서 결합되고 융합되면서 좀 시장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는 합니다. 뉴욕 증시도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영향력도 시장에서 받아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종료 이 이야기가 가장 두려울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하락을 이끌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었죠. 바이비트 해킹 사건.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교수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들은 많이 지금 리포트나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멀티시그 얘기 또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게 이드름 자체에 대한 해킹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또 이따 또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 사람을 이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액 연봉으로 내가 회사를 소개해 줄게. 그래서 속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탈취한다든지 그렇게 돼가지고 북한이 했던 거고요. 일단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북한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라자로스 조직인데요. 바이비트 거래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을 실행해서 약 5.7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 암호화폐가 탈취되었고요. 이게 거의 역대 3위 정도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라서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좀 난감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 해킹 소식 이후에 투자자들이 자금 인출을 시도해서 좀 많이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있어서 이더리움을 치면 거의 약 40만 정도 돼서 이더리움 탈취돼서 굉장히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일단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지금 5.7조 원 정도 상당히 된다고 하고요. 우선 방식은 이제 바이비트의 이제 콜드 월릿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자정서에 이제 공격 받아서 자금이 해커의 주소로 이전됐습니다. 이게 약간 2025년 2월 20일 정도 기준이 발달됐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세 리포트가 사실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저도 약간 읽어보다 왔는데 보면은 북한이 이제 라자로스가 한 게 맞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멀티시그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사인을 해야 서명을 해야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거 한 명 한 명을 다 꼬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높은데 고액 연봉을 해줄게 꼬셔서 그 직원이 클릭한 순간부터 하나하나 격패해 나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보고 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은 그 검증자라고 하나요, 저희가? 그분들이 많은가요, 인원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네. 그 일종의 이제 프라이빗 키 관리하기 위해서 멀티시그라고 해서 그걸 했는데 그 직원들 관리하는 가버넌스가 있었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다 깬 거예요. 도장 깨듯이. 그래서 북한이 이제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아서 야.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지만 거래소로 가는 부분들은 이제 가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이제 흔히 말하는 키 관리죠. 그 키 관리하는 자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왔는데 놀랬던 거는 진짜 한 명 한 명을 다 이게 조사를 해서 이메일을 보낸 거죠. 앞으로 바이비트 거래소니까 더 내가 높은 고액 연봉 인대를 옮겨줄게 이렇게 속여서 그 직원이 이제 속여서 꼬임이 넘어가서 클릭하는 순간에 약간 탈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멀티 시그하는 것들은 이제 그 한 명 한 명을 다 마치 도장 격파하듯이 격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라자러스 그룹 연관성에 있어서 어떤 북한에 대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개요에 대한 건 이걸로 마무리하고 또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많은 또 노력이 필요했었던 해킹 사건이다라고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또 콜드 월렛을 믿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콜드 월렛 역시도 이제 거래소와 연결되는 순간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또 시장에서는 그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안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전체 이 트랜잭션 패턴이라고 하죠. 즉 패턴이라는 게 옷에 있는 패턴처럼 그 트랜잭션 패턴을 분석했더니 해킹된 자금 이동 경로가 과거에 라자러스 그룹의 활동과 유사한 게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 취약점 약용을 해서 북한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결함 공격 방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북한에서도 내가 뭐 탈취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단은 작은 패턴에 대한 관찰 그리고 북한 관련 해킹 사건의 주소로 이동이 된 거 이제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은 다 어쨌든 트래킹 되면 주소는 확실히 확인되는데 그 주소가 어디냐 했을 때 해킹 사건의 주소로 이동됐다는 게 확인됐고요. 전체적인 뭐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의해서 이제 봤을 때는 이미 북한 라자로스 그룹이 있다는 거는 다 이미 좀 뭐 모든 리포트나 그래서 뭐 미디어도 그렇고요. 리포트가 다 북한 연루가 돼 있다고 하는 건 다 이미 공감대, 좀 동의를 받고 있는 것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이런 거 강한 워낙 저희가 뭐 보안 쪽은 아닙니다만 북한이 워낙 이런 거 강하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라서 라자로스 그룹에 대한 연관성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리포트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북한이 사실은 연루가 되었다라는 게 FBI 측에서도 공식적인 문서로 네. 제기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사실상 확정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도 우리가 다양한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존의 사례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차별점들이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중계층이라고 해서 한 명 한 명 다 깬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깼다는 표현이 내가 이제 거래소 직원이 얼마나 관리를 했겠어요. 네. 근데 한 명 한 명이 이제 멀티시그니까 그 키 관리했던 사람들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다 동시에 막 도장 격파하듯이 어, 탈취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같이 해서 그러니까 한 명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 명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누가 담당인지도 체크한 거였고 그렇네요. 담당자가 뭐 5명이다 한 명씩 다 한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던 부분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중 계층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한 원래가 개인 지갑을 동시에 타겟으로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바이비트가 원래 머신러닝 AI로 거래 탐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우회를 해서 굉장히 그런 게 준비돼 있었고 뭐 전체 해킹 자금 일부가 덱스를 통해서 세탁이 되기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게 정교하다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까지는 다중계층 경계를 해서 이것들이 뭐 사회공학적 기법, 스마트 컨트랙트 조작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고도의 공격 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네. 대한민국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죠. 북한도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머리 좋은 걸 해킹으로 써서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이런 기술적 정교, 뭐 규모라든지 기술적 정교함이라든지 신속하게 작은 색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북한이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바이비트 굉장히 큰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뭐 AI로도 이상 탐지를 막고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걸 다 철저히 한 편인데 창과 방패 싸움인 거죠. 지키려는 사람과 하고 공격하면서 이번에는 라자로스가 하루 이틀 준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누가 담당자인지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직원한테 꼬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뭐 이렇게 마치 헤드헌터처럼 좋은 데로 옮겨줄 테니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런 것들을 이 직원이 이제 클릭하게 돼서 그게 또 탐지가 되고 침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공학적이기도 하고 다중계층으로 공격을 해서 이번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보안 전문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굉장히 해서 규모도 컸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법 자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보안하신 분들은 이걸 리포트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지금 네. 사례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산 하는 분들이 마음이 아프죠. 이것 때문에 해킹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좀 가격 여파가 좀 큰 편인데 현재는 저기 사회공학적 기법 그리고 또한 기술적인 부분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사례는요, 암호화폐 시장의 충격 여파가 크죠. 그 당장은 크게 충격이 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지금 또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이러한 또 충격 여파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래소를 믿을 만할까에 관해서 의문이 드는 것 같은데요. 거래소의 보안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네, 지금 보면 현재 2023년도이긴 한데요. 글로벌 거래소의 43%가 멀티시그를 아직 적용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바이비티는 멀티시그를 적용했는데도 그걸 일종의 침투를 당한 거고요. 어쨌든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글로벌 거래소의 43%가 멀티시그 기술이 미적용되어 있고요. 평균 72%의 자금이 핫 원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권장은 한 20% 이하이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사고 대비 보험 가입률도 27% 미만이라서 주요 거래소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서 기존 리거시 금융하는 분들을 감정해서 보면 이렇게 좀 많은 자금인데 이렇게 좀 관리 안 되는 게 말이 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거래소 보안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좀 취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멀티시그 지갑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3%가 미종교였는데 바이비티는 그거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한의 기술로 인해서 이게 어쨌든 침투가 됐던 거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커들이 이렇게 정교한 방식으로 멀티시그 보안을 우회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회공학적 공격이라는 제가 표현 썼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싱 공격에 여전히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준비했는데 직원들이 만약에 좀 위험한 파일을 클릭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이메일 오면 뭔가 의심스러우면 클릭하지면 안 되는데 그걸 많이 꼬신 거죠. 내가 좀 많은 유명한 헤드헌터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좀 제가 좋은 자를 알아봐 드릴게요 해서 그 직원들이 꼬임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리포트를 봤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달콤한 유혹 같은 걸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도 이용을 해서 계약 로직 변경을 통해서 공격 가능성이 존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약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공학적인 또 인간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좀 공격했다고 할까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좀 여파가 크기도 하고 전체 거래소 보안 현황이 사실은 바이비트도 멀티시그도 하고 뭐 준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AI로도 이상 탐지를 하려고 했고 그랬던 건데 굉장히 그것들을 창과 방패처럼 이번에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번엔 창이 이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거래소 보안 현황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한 차별점들을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한 게 또 암호화폐의 어떤 상징이기도 했었잖아요. 일단은 일반적인 중앙화와 탈중앙화 거래소 한번 비교점을 짚어주세요. 뭐 중앙으로서는 많이 우리나라도 뭐 업비트 비썸이 있잖아요. 대규모 자금이 있어서 어쨌든 주요 타겟이 되죠. 해커한테는. 왜냐면 해커들도 일종의 투입 대비 효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가진 만한 자금이 모여 있는 중앙화 거래소의 타겟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는 개인 지갑 사용으로 대규모 해킹 위험은 낮아지긴 하는데 재밌게도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이스로 코드가 자체가 법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공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커들은 중앙화된 거래소는 타겟이 되는 게 먼저 맞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중앙 집중식 됐을 때 나는 개인 사용자 지갑 분산돼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취약점은 오늘 바이비트 사례도 있었지만 내부 직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인 거죠.
중앙 거래소에 있는 어쨌든 사람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는데 사람에 대한 내부 직원에 대한 접근을 해서 이번 바이비트 마찬가지 사례인데 내부 직원에 대한 접근을 해서 탈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탈중앙 거래소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 계약 버그에 대한 것들이 또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시 복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앙 거래소는 마치 뭐 저희 예금자 보험처럼 돼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 보험이라든지 그래서 잠재적 보상이 가능한데 탈중앙 거래소는 복구 메커니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타겟은 돈이 많이 모여 있는 중앙 거래소로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비트 사건 이후로 사실 업비트나 빗썸도 해킹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우리나라 거래소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 거래소도 그렇고 좀 잘 보안을 잘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바이비트 사례를 보면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면서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아마 이게 저희 가격 하락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창과 방패 싸움이 계속 일어나긴 해요.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창이 이겨서 굉장히 이번엔 좀 여파가 컸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해킹을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래소 측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래소를 이용할 때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교수님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보안 가버넌스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아까 기술적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 사람에 대한 관리 측면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아무리 AI나 멀티식을 한다 불구하고 일단 말씀드린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 사람에 대한 중앙어에서는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접근해서 탈차이 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가버넌스라고 할 거예요. 이 종합적인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콜드 월렛이 이번에 좀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콜드 월렛 보안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 엄격한 다중 인증, 멀티팩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증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이 보안 그 스마트 하게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거래할 때 좀 인증 많이 하잖아요. 네. 본인 인증을 처음에는 자기 인증하고 또 뭐 문자로 인증받고 또 콜 인증받듯이 이런 다중 인증을 계속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직원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직원 교육에서 사회공학적 공격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걸 좀 어쨌든 이게 집단지성처럼 계속 교육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정기적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가 이상이 있는지 물론 이제 디파이가 주로 돼 있긴 한데 이 안에서도 전반적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쪽은 보안 가버넌스, 한쪽은 사람이나 직원 자체에 대한 쪽 부분하고 또 기술적인 양쪽을 다 밸런스 있게 봐서 진행을 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에 느꼈던 거는 보안에 대한 부분 저는 주로 이제 혁신을 좀 얘기하다 보니 보안 쪽은 아니다 보니 보안과는 밸런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확실히 뚫리고 나서 보니까 여파가 너무 커서 다시 한번 보안에 대한 것들은 뭐 기존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이쪽 거래소도 더 강조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느끼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해킹 사건으로 다시금 회귀를 해봐서요. 그때 바이비트의 대응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바이비트 측에서는 특별한 대안들이라든지 이러한 사고를 좀 잘 수습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뭐 24시간 이제 출금 조치해서 자금 동결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더 이상 어쨌든 자금 동결을 했고 고객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얼마큼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보안을 강화했다 해서 일단은 조치는 굉장히 좀 빨리 한 편이긴 하죠. 긴급 조치했다. 그래서 24시간 출금 정지를 시키고 메인넷 검증 노드를 200% 증설시키고 코드 원래에서 잔고 이렇게 좀 공개해서 내 지금 관리 잘하고 있어. 뚫리긴 했지만 그리고
손실 보전을 위해서 보험 펀드 2.3억 달러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긴급 조치는 됐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 대책으로는 외부 보안 주기를 원래 6개월이었다고 했는데 3개월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우리가 외부 보안을 잘 관리할게라고 해서 사실은 바이비트 위기 대응으로 보면은 어쨌든 긴급한 조치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물론 본질적인 부분 뚫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건데 누가 그런 표현이죠. 소 잃고도 외양간 고쳐야 된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런 대응 조치는 긴급 조치 그리고 장기 대책에 대해서는 어쨌든 빨리 대응한 편이라 보여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라는 관점을 또 어쨌든 실행했다고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응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은데 혹시 바이비트 쪽에서의 뱅크런 가능성은 지금은 없을까요, 교수님? 뱅크런이 있었는데 어쨌든 동결시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전에 이제 다른 거래소 영향을 보면 뱅크런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일단 동결시켰고 이게 저희가 FTX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 다른 그래서 SB 뱅크도 물론 그랬던 거래소는 아니었는데 아마 뱅크런 하는 건 일종의 심리적인 거예요. 이 맞아요. 홀더나 이 투자자들이 뱅크런이 발생되면 이게 계속 약간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되면 이게 좀 무너지는 거라서 빨리 동결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아마 지금 이 바이비트에서도 그걸 진행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빨리 조치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에 봤을 때는 이제 전체 얼라이언스 내에서 이걸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마 거래소도 다 우리나라 닥사처럼 다 얼라이언스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로 도와주면서 이거 왜냐면 한쪽이 막 뚫리면 다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뱅크런은 막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또 바이비트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해킹 사건 이후에 자산이 77%가량 복구는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탈을 했다가 또 돌아오는 모습들도 있고요. 투자자들의 이탈 자체도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이 해킹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들도 좀 짚어봤고 또 북한의 소행 그리고 또 앞으로 북한의 어떤 행동이 나올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혹시 북한이 이 부분을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정황들은 안 나타날까요? 그래서 약간 디파이에서 일부는 했다는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디파이에서 하면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 디파이는 아무래도 중앙거래소에서보다는 네. 디파이는 어쨌든 피어투피어로 네. 탈중앙거래소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간 내에 디파이에서 일부는 현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현금화됐다는 표현보다는 거래가 돼서 그걸 어떤 마치 자금 세탁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제도 제가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모임을 갔다 왔는데 지금 FATF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의 유주의 인물이긴 해요. 유주의 네. 인물 국가인데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우회하는 거죠. 이미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 이제 거래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우회해서 이렇게 지금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일부는 좀 거래가 됐다는 얘기를 좀 아까 디파이 내에서는 있었다고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은 여기서 오늘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소식들로 함께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